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크리에이터 쓴소리 재테크의 김프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지혜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 부의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첫 번째 투자가 될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예측은 더더욱 아니고요. 이건 그냥 수학입니다. 지난 100년의 경제 역사 속에서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반복되어 온 하나의 수학적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마지막 주기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그리고 정확히 90년 후인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붕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해.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패턴은 이게 아닙니다. 더 깊숙이 이 날짜들 밑에 숨겨진 기계 장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933년 미국은 국내에서 금본위제를 포기합니다.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죠. 그로부터 약 40년 후인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도 금 태환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립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죠. 그리고 37년 후인 2008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통째로 녹아내릴 뻔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18년이 흘러 우리는 2026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6년이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8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원이 넘는 미국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빚은 과거 제로금리에 가까울 때 발행된 것들인데 이걸 갚으려면 지금의 3배나 높은 금리로 새로운 빚을 내서 갚아야 합니다. 이른바 돌려막기의 이자 폭탄이 터지는 거죠.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이건 단순한 시장 사이클, 상승장이나 하락장, 경기 침체와 회복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빚, 확장,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 위에 세워진 통화 시스템이 그 수명을 다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수학적 붕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지금 전 세계 부채는 31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GDP의 333%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미국 혼자 짊어진 연방부채만 36조 달러에 이제는 빚이자로 내는 돈이 국방 예산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일시적이라고 큰소리쳤던 인플레이션은 모든 선진국의 구매력을 박살내버렸죠. 우리 지갑 속만 원짜리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처럼 느껴지는 세상, 다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시스템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을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에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폭락이나 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역사에서 3번이나 반복된 4단계 패턴에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 패턴은 너무나 일관되고 기계적이어서 한번 보고 나면 절대 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90년 슈퍼사이클이고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자, 이제 그 거대한 기계의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사에서 발생한 모든 주요 통화 붕괴는 똑같은 4단계 패턴을 따릅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든 대영 제국이든 현재의 미국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항상 동일합니다. 1단계, 신뢰의 구축.
국가나 제국이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기반한 통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것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신용을 창출하며 신용은 경제 확장에 불을 붙입니다. 현실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무한정 빌릴 수는 없는 자연적인 한계가 존재하죠. 2단계, 유혹과 단절, 전쟁, 위기, 정치적 압력, 혹은 단순한 탐욕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점진적이든 갑작스럽든 화폐는 실물 자산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닻을 잘라버리는 거죠.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제 그딴 담보물은 필요 없고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만으로 충분하다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게 먹힙니다. 신용은 폭발하고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환상의 황금기가 펼쳐집니다. 3단계, 통제 불능의 확장. 팽창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릅니다. 빚이 성장보다 더 빨리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처음에는 일부 영역에서 나타나던 인플레이션이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중앙 권력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강요하고 시장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학 공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치를 유지하는 화폐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빚을 갚기 위해 화폐를 파괴해야만 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4단계, 붕괴와 리셋,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사이를 오가지만 결코 안정되지 못합니다. 붕괴는 항상 갑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서히 고통스럽게 진행되기도 하죠.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화폐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저축은 증발하며 사회계약은 파기됩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은 초인플레이션, 국가부도 혹은 강제적인 통화 리셋입니다. 이 패턴을 미리 이해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부를 보존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 거대한 기계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3번에 걸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최강 대영 제국의 몰락입니다. 1914년 영국 파운드화는 세계 기축 통화였습니다. 고전적인 근본이제 하에서 금과 고정된 비율로 교환되었죠. 영국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했고 세계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파운드화는 그냥 믿을 만한 돈이 아니라 화폐 안정성 그 자체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영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전쟁의 비용을 대야 했습니다. 근본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족쇄가 되었죠. 1914년 영국 정부는 전쟁 자금을 찍어내기 위해 금 태환을 중단했습니다. 빚은 폭발적으로 늘어 1914년 6억 5천만 파운드에서 1919년에는 74억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뒤따랐고 전쟁 기간 동안 물가는 2배로 뛰었습니다. 전쟁 후 윈스턴 처칠의 주도하에 영국은 1925년 근본이제로 복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전쟁 이전의 환율로 복구하여 파운드화 가치를 약 10%나 고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현실을 무시한 국가적 자존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수출품은 경쟁력을 잃었고 경제는 박살났습니다. 고평가된 파운드화는 더디되어
영국은 이 허구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금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닥치자 압박은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1931년 영국은 하루에 250만 파운드의 금을 잃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931년 9월 21일 영국은 금본위제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한 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동화 파운드와의 다이 완전히 잘려나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24개국이 뒤따랐습니다. 파운드화는 결코 이전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고 가치는 즉시 30% 폭락했습니다. 세계 금융 중심지의 역할은 미국으로 넘어갔고 대영 제국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드화를 믿었던 한 세대의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구매력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기계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시스템의 탄생과 배신입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연합국 대표들이 미국 브레튼우즈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통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주요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고 달러는 1온스당 35달러로 금과 교환되는 시스템. 바로 브레튼우즈 체제입니다. 왜 전 세계가 동의했을까요?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공식금 보유량의 60% 이상인 2만 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그냥 금으로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종이 형태의 금 그 자체였습니다.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가 왔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린든 존슨 대통령은 전쟁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세금 인상을 거부하고 돈을 찍어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금 보유량을 훨씬 초과하는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정부들은 이를 눈치챘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샤를 드골은 막대한 양의 달러를 금으로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미국의 금 보유량은 8,100톤으로 줄어든 반면 외국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온스당 35달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학적으로 파산 상태였습니다. 결국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TV에 나와 달러의 금 퇴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이라는 말은 영원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달러는 미국 정부의 약속 외에는 아무런 담보도 없는 순수한 명목화폐, 즉 피아트 머니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모든 무역과 부채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오일 쇼크,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15%가 넘는 살인적인 금리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을 통해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도록 하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달러 수요를 창출하며 이 길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1년 이후 달러는 구매력의 87% 이상을 잃었습니다. 1971년에 1달러였던 물건이 지금은 7달러 50센트가 넘습니다. 정부의 통제에서 풀려난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에서 오늘날 2,6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다은 잘렸고 팽창은 계속되었으며 이기는 잠시 미뤄졌을 뿐입니다. 세 번째, 바로 우리 시대의 이야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세상은 중앙은행의 전능함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안정을 믿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 같은 인물들은 연준이 경제 사이클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시장을 설득했습니다. 빚은 더 이상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죠. 이 믿음 위에 금융 시스템은 거대한 레버리지의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은행들은 자기 자본의 30배, 40배, 심지어 10배까지 돈을 빌렸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이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연준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자 그 값싼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집값은 2배로 뛰었고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내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 부실 대출들은 복잡한 파생상품으로 포장되어 AA 안전 등급을 받고 전 세계 연기금과 국부펀드에 팔려나갔습니다. 2007년 주택시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자 이 모든 사기극이 드러났습니다.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채무 불이행을 시작했고 그 위에 지어진 파생상품들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반토막 났고 실업률은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유사일에 본 적 없는 규모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 완화, 즉 허공에서 수조 달러를 만들어내는 마법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되었죠. 하지만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방법, 즉 더 많은 빚, 더 많은 돈 찍어내기, 더 많은 개입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훨씬 더 크게 키웠을 뿐입니다. 2008년 이후 전 세계 부채는 100조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폭탄의 뇌관을 제거한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폭탄에 불을 붙여 다음 세대, 바로 우리에게 넘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빚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 4단계 패턴을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1단계, 신뢰의 기반.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미국 국채를 무위험 자산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연기금, 은행, 외국 정부들이 수조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죠. 달러는 여전히 기축 통화입니다. 신뢰는 제도적이며 미국 경제의 힘에 의해 강제됩니다. 체크. 2단계, 유혹과 단절. 2008년 이후 미국 연방부채는 20조 달러 이상 추가되었습니다. 10조 달러에서 오늘날 36조 달러로 폭증했죠.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것을 가속화했습니다. 2년도 안 되어 5조 달러의 경기 부양 자금이 풀렸고 2020년 한 해에만 통화량이 40%나 증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돌아왔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말이죠. 우리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체크. 3단계, 통제 불능의 확장. 이제 금리는 제로에서 5% 이상으로 올랐고 빚을 감당하는 비용이 폭발했습니다. 2024년 미국 정부는 이자로만 1조 1천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는데 이는 국방 예산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지금부터 2026년 사이에 8조 9천억 달러의 미 국채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 빚은 제로금리 시절에 빌린 돈인데 이제 3배나 높은 금리로 차환해야 합니다. 이건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그냥 수학입니다. 이자 폭탄을 막으려면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거나 세금을 엄청나게 올리거나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것도 불가능에 가깝죠. 그럼 그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돈을 찍어낼 겁니다. 체크. 4단계,
붕괴와 리셋, 우리는 바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미 국채는 역사상 최악의 해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같은 주요 보유국들은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연준은 더대 빠졌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부채의 소용돌이가 가속화되어 시장이 붕괴합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대체할 무역 결제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판매 대금으로 이안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50년간 달러 패권을 지탱해온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턴이 완성되기 직전에 불안정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패턴의 논리적 결론입니다. 미국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설 겁니다. 빚을 갚지 않고 부도를 내거나 아니면 화폐를 파괴해서 빚을 갚거나 국가 부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글로벌 시스템을 박살내고 미국의 패권을 하룻밤에 끝장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택할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나 6% 수준이 아닐 겁니다. 구조적이고 지속적이며 가속화될 것입니다. 연준은 유동성 지원이나 수익률 곡선 제어 같은 새로운 이름으로 양적 완화를 재개할 겁니다. 이름이 뭐든 결과는 같습니다. 달러의 구매력은 꾸준히 고통스럽게 하락할 겁니다. 마치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달러 표시 채권, 특히 장기 국채를 보유한 사람들은 재앙을 맞을 겁니다. 연금 수급자, 저축가들은 자신의 부가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게임의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진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기업이나 정치인 혹은 외국을 탓하겠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를 파괴하고 브레튼 우즈 체제를 끝장냈으며 2008년 위기를 초래했던 바로 그 기계, 그 패턴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 패턴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비대에 기반한 명목 화폐 시스템이 팽창 단계의 끝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수학적 확실성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미국은 특별하다. 달러는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들이 들릴 겁니다. 1931년에도 1971년에도 2008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계는 매번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2026년은 그냥 무작위로 찍은 날짜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채 차환 파도가 구조적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불안정, 그리고 약화되는 달러 시스템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해입니다. 수학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 시스템의 바깥에 자신을 위치시키십시오. 이 패턴은 붕괴하는 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벌하고 찍어내거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실물 자산, 진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이 4단계 패턴을 이해하면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는 어떤 예측보다 가치 있습니다. 미래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방심한 채로 붙잡히지 마십시오. 그들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들은 제도를 믿고 전문가를 믿고 안심시키는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제도들은 국민들의 부보다 자신들의 생존을 우선시했습니다. 90년 슈퍼사이클은 이론이 아닙니다. 인센티브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정부는 항상 장기적인 안정보다 단기적인 생존을 택하고 빚의 결과를 마주하는 대신 화폐를 파괴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항상 국민들이 치릅니다.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것이 오는 것을 미리 보고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기계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언제, 왜 설계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이 붕괴에서 살아남을 자산은 무엇인지, 어떻게 당신의 부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그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건 오락이 아닙니다. 추측도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이고 패턴은 절대적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다음 영상을 통해 대비하십시오. 2026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